저 뛰기 타시기 전에도 운전하시는데. 네, 미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명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N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 해군의 최시정 전투함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호위함 2,800톤급 경남함입니다. 추역식이 지난 1월에 있었는데 차기 호위함 경남함, 이게 해군 전력의 다크호스로 등극할 경남함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정식으로 해군 함정에 등록된 지 이제 4개월도 안 된 진짜 따끈따끈한 해상 무기체계인데요. 그동안 뭐 잠수함, 경항모, 차기 구축함 등 이렇게 그렇게 좀 큰 것도 다룬 거 좋았습니다만, 많은 우리 팬분들께서 호위함, 초계함, 그리고 고속정 같은 작지만 소중한 우리 바다를 지키는 그런 함정도 다뤄주십사,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오늘은 경남함을 한번 제대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호위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호위함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해양력 이 발전사를 보면 대항해 시대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대형 목조 범선 중에 하나였고, 그 원래 이제 해전이 벌어지면 맨 앞에 싸우는 크고 이제 제대로 된 배가 이제 전열함이라고 있어요. 그 뒤에서 이제 그 상대적으로 좀 이거보다는 작고 빠른 그런 배로 이제 함선으로 활용이 됐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깃을 호위함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영어로 이제 FFG라고 그럽니다. 프리깃 가이드드 미슬 약어인데, 그러니까 미사일을 유도 미사일을 탑재한 호위함이죠. 원래는 이제 과거에 미사일 탑재하지 않은 것도 있었는데, 하여간 FFG로 해서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현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구축함, 영어로 디스트로이어라고 그러죠. 이 구축함이라는 게 원래 이제 그 뭐를 만들다 이런 게 아니고 쫓아내는 거죠. 한자로 보면 그러는데, 그보다는 좀 작고 빠른, 대신 이제 초기함보다는 큰 그런 배를 이제 프리깃함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보통 배수량 기준으로 보면 한 1,500에서 4,000톤 정도 되는 배들을 이제 분류를 하고요. 참고로 이제 구축함의 경우는 4,000에서 이제 막힐 크게는 10,000톤. 이지스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도 만재 배수량이 10,000 가까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작은 이제 초계함, 코르벳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이제 보통 1,000톤 미만 이 함정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위함은 이 현대해전에 있어서는 이보다 큰 게 이제 아까 구축함이 있다고 그랬고, 그보다 더 큰 게 이제 우리가 순양함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런 배들의 선두에 서서 뭐 예를 들어 상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 그대로 호위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안작전에서의 핵심적인 역할, 특히 이제 어떤 대북 NLL과 관련된 뭐 이런 작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해 이함대가 보면 동해도 NLL이 있지만 서해 NLL이 굉장히 민감하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런 쪽에서도 역시 이 호위함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게 다루는 호위함의 경우는 과거에 우리 이제 호위함과는 차원이 다른 상당히 커지고 업그레이드된 배지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주고, 큰 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큰 이슈들은 저도 이렇게 아는데, 이 호위함이 꽤 의미 있는, 비중 있는 그 뉴스인데도 제가 좀 늦게 알아갖고 좀 본게임 MC로서 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치2, 우리 신형 호위함, 우리 경남함 그 스펙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먼저 호위함의 경우는 인천함, 경기함, 뭐 전북함, 강원함 이런 식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 같은 지역의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딱 들으시면 호위함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군이 그 1,500톤급의 호위함하고 1,000톤급의 초계함 이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건조하고 있는 FX죠. 사업에 따라서 배치 1부터 배치 4까지 총 26척의 호위함을 건조할 계획이고요. 네. 경남함은 이제 FF 사업의 일환으로 건조한 배치 2 대구급 신형 호위함의 2번 함입니다.
뭔가 세련된 게 이거 최신의 느낌이 막 물씬 풍기는데요. 그렇죠. 예. 선형을 보면 좀 상당히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요즘 이렇게 약간 각진 게 좀 최신 느낌이에요. 예. 선수가 날카로워가지고 되게 날렵해 앞을 보이는 더 봐야 되는구나. 네, 예.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함체를 보면 약간 그 우리 스텔스 그니까요. 선형으로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중월 뭐 이런 네. 만국기도 인상적이고 축하하는 날에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2016년 10월에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를 시작해가지고 2020년 12월 31일에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몇 달 전에 예. 해군에 인도가 됐고요. 길이 122m, 너비 14m, 홀수 4.15m에 기준 배수량 2,800톤, 만재 배수량 3,600톤의 꽤 당당한 체구를 갖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30노트니까 이제 55.5km가 되고요. 대공, 대지,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갖춘 전투함으로서 올 6월부터 이제 전방 해역 경비 임무에 투입이 됩니다. 예. 배치원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배치원? 이게 배치원은 이제 인천급으로 불리는데 예. 이거는 이제 2008년 12월에 현대중공업하고 방위사업청이 이제 계약을 했고 2013년부터 16년까지 총 6척이 이제 전력화가 됐습니다. 배치2 우리 경남함보다는 조금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선형도 그렇고. 그 승조원들이 선택하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여기 그 6척 타고 계신 분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예. 그러게요. 이거 폭탄 발언 나왔는데요. 소신 발언. 근데 우리가 나름 무장은 다양하게 많이 갖추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배수량이 이제 2,500톤급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이제 호위함은 이제 울산급이라고 그래서 1980년대에 건조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1,800톤급입니다. 그보다는 확실히 커졌어요. 인천급은 길이가 114m에 폭은 14m고요. 최대 속도는 이제 30노트이고 종전 호위함과는 달리 이제 3차원 레이더라든지 다가오는 이제 순항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요격할 수 있는 램이라는 대함 유도탄 방어 미사일도 갖고 있고요. 램이 이제 롤링 에어프레임 미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앞에 이게 보이시죠? 이게 이 안에 이제 미사일이 한 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접 비교적 가까운 표적의 그 항공기라든지 대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미사일 갖고 있고 또 여기 그 대함 미사일도 갖추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함대함 미사일. 우리 이제 국산 함대함 미사일은 해성도 갖추고 있고 청상호 어뢰도 이제 3현장 어뢰 발사관을 이제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체 아랫부분에 이제 고정되어 있는 수온화 음향 탐지기라든지 어뢰를 기만하는 어뢰 음향 대응 대항 체계 등도 이제 갖추고 있어서 대잠 능력도 갖고 있는데 해군에서 돈을 좀 절약하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아까 제가 약하다고 말씀드린 게 제 얘기가 아니고 해군 참모총장 하셨던 분 얘기예요, 사실은. 그 더 위까지 하신 분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 여러 여건상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온라인상 군사 마니아들한테도 조금 지적을 많이 받았던 편입니다. 이게 좀 왜 이거는 좀 안 했냐, 빈약하다, 뭐 이제 그런 지적들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현대 함정에서 필수로 들어가는 게 VLS 수직 발사기인데 VLS가 없어요. 함대공, 함대지 이런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는 VLS가 없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고 네. 방어 능력도 좀 제한이 된다는 거 지적이 됐고 그래서 군에서도 이제 이런 지적들 비판을 의식을 해서 배치2를 서둘러 추진했고 배도 상당히 키우고 무장도 많이 보강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배치2를 막 설계하는 상태에서 여기 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시지만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죠. 예. 이게 이제 PCC-77이라고 천안함은 배수량이 1,200톤쯤 되는 초기함입니다. 호위함보다는 약간 작은 클래스의 그런 함정인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어뢰 공격으로 두둥강이 났잖아요. 그래서 침몰을 하다 보니까 이거 대잠 능력, 잠수함 잡는 능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배치2 사업에는 이 대잠 능력이 또 굉장히 강조가 되고요. 그래서 배치원과는 상당히 차원이 다른 이런 함정이 된 게 바로 배치2 함정인 거고 총 그 8척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이 반반씩 나눠서 건조를 하고 있고요.
대우조선의 경우는 2011년부터 16년까지 기본 설계하고 상태 설계를 이제 진행을 했었고, 일본함인 대구함을 먼저 건조해가지고 2018년 2월에 해군에 인도를 했고요. 이제 후속함이 이번함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경남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속 이렇게 전력화가 되고 있다. 그럼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배치 1, 배치 2를 가면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텐데 어떤 부분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한국 해군 전투함 가운데 최초로 코드록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CODLOG거든요. 예. 예, 이거는 이제 콤바인드 디젤 일렉트릭 or 가스 터빈. 디젤 일렉트릭이요? 예, 디젤 일렉트릭 혹은 가스 터빈. 예. 아, 또 하나 더 있어요? 예, 두 가지로 이제 추진을 하는 거죠. 평시에는 디젤 엔진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전기 모터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전기 추진을 하는 거고요. 고속 모드에서는 이제 가스 터빈 엔진을 가동하는 방식인데 하이브리드 승용차 비슷하게 전기 모터로 주행할 때는 이제 소음이 거의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뭐 잠수함에게 뭐 들킨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훨씬 낮아지게 되고요. 아, 그럼 뭐 전기차처럼 이렇게 이 해양에서는 뭐 전기함, 전기 선박, 뭐 전기 배, 뭐 이런 식으로 가나 봐요. 이 전기 선박이 장점이 많죠. 뭐 차량도 그렇지만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거나 또 뭐 연료 비용도 좀 저렴하다거나 그리고 소음 진동 적고 그리고 설치하는 위치도 좀 자유롭고 전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품 적고 뭐 고장 적고 그렇죠. 막, 예, 모르건 뭐 그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덜. 물론 이제 디젤 발전기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설계 유연성도 높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흡입구나 배기구 같은 것도 단순해지고 부품 중에서 이제 엔진이나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적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승조원의 거주 공간이 넓어진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나를 굉장히 강화했는데 그게 중요하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천안함 폭침을 통해서 얻은 그 힘들게 얻은 좀 안타깝게 얻은 교훈인데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예. 사실 대잠 능력이라는 게 이제 잠수함한테 들키지 않는 것과 잠수함을 찾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예. 하나 더 한다면 잠수함 파괴하는 것까지 되겠죠. 그렇죠. 이 함수에 장착된 SQS 240K 소나는 우리 해군의 주력함인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DDH에 탑재된 소나인 DSQS 21보다 탐지 거리와 정밀도 면에서 훨씬 더 우수하다. 이지스 구축함보다도 나은 소나를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상적인 수중 환경에서는 물론 이상적인 환경이라는 게 늘 있지는 않겠지만요. 최대 30km 거리에서 적 잠수함을 찾아낼 수 있다. 와, 물 안에서 대단한데요? 30km는 대단한 거죠. 사실. 그러게 물 안에서. 와. 예. SQR 250K 저주파 선배열 예인 소나라는 게 있는데 예인 소나라는 거는 이제 항해 중일 때 후방에 길게 늘어뜨려서 예인하는 소나예요. 끌고 가는 거죠 한마디로. 아, 이게 꼬리처럼 이렇게 뒤에다 뿌려갖고 그렇죠. 끌고 다니. 아, 그런 그런 게 방식이죠. 있군요. 저척면이 넓고 출력도 높기 때문에 50에서 100km 범위의 적 잠수함까지도 와. 탐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해역에서는 사실 굉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게요. 예, 예. 무슨 뭐 태평양 나가서 뭐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예. 거의 놓칠 일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장비가 사실은 세종대왕급 구축함이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보다 탑재된 소나보다 우수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공을 들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든든한데요. 자, 거기에 또 얹어서 전투력 측면은 어떻습니까? 가장 큰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치원에 없던 VLS 그 한국형 수직 발사기 KVLS를 장착을 하고 있다는 건데 몇 개냐? 16개예요. 그래서 뭐 숫자상으로 보면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해궁이라고 그 날아오는 대한 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국산 요격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게 작은 해궁이 작기 때문에 한 발사가 하나에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여기가 이제 최대 64발을 이제 탑재를 할 수가 있고 여기 해궁 외에 뭐가 또 있냐? 홍상어라는 이제 국산 대잠 미사일. 원래 이제 어뢰는 물속으로 가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물속으로 가다 보면 물 저항 때문에 속도도 느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멀리 가기도 힘든데 이 홍상어는 일단 하늘로 띄웁니다. 이 앞에 경어뢰를 달고 뒤에 이제 로켓을 달아서 로켓으로 대략 잠수함이 있을 거 추정되는 해역의 항구까지 날아간 다음에 거기서 어뢰를 떨어뜨려서 공격하는 무기예요. 최대 사거리가 한 20km 정도 되는데 이 홍상어라든지 아니면 해룡이라고 불리는 그 전술 함대지 미사일 함정에서 지상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네. 이런 미사일도 이제 탑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섞어서 해궁 32발하고 홍상어, 해룡을 이렇게 섞어서
탑재를 각각 4발씩 장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 호위함이라든지 아니면 배치원에 비해서 잠수함을 탐지했을 경우 다양한 이 타격 수단을 갖고 있다. 특히 여기 해상작전 헬기도 탑재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제 해상작전 헬기에 탑재된 어뢰를 통해서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TAC, 토페이도 어쿠스틱 카운터 메저라고 그래서 그 어뢰 음향 대항 체계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뭐냐면 어뢰가 함정의 스크류 소리를 추적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인공적으로 함정 비슷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스크류 비슷한 소리를 내도록 이렇게 일단 함정 밖으로 쏘아낸 다음에 거기서 떨어뜨리는 데서 가짜 소리를 내가지고 어뢰를 유도하는 기만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뭐 봤던 그 플레어라든지 비행기로 치면 플레어 통해서 이제 적외선 미사일 기만하듯이 네네. 이제 뭐 그런 방식으로 기만하는 이제 그런 장비도 이제 갖추고 있고요. 우리끼리만 노는 게 아니라 우리 저 주위의 해군력과도 비교해봐야 될 텐데 뭐 중국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라이벌들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꼭 뭐 우리 경남함에 대비되는 아주 거의 똑같은 크기의 동급 뭐 이런 건 없나요? 그러게 그거를 딱 맞추기 애매한 점이 있어요. 네. 비슷한 거를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찾는다면 이제 지안카이 특급 호위함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디자인이 보면 우리 옛날 이제 한국형 구축함 KD2하고도 비슷하게 생겼고 상당히 중국 함정으로서는 옛날에 나온 배치고는 상당히 세련된 그런 함명을 갖고 있는 그런 배인데 054A형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이 함정은 길이가 134m에 폭은 16m고 최고 속력은 시속 30노트고요. 스카모프 K27 헬기나 아니면 중국에서 만든 젠9 해상작전 헬기 한 대를 탑재를 할 수가 있고 승조는 165명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항속거리는 7,200km고요. 이 일본함이 이제 2008년에 취역을 했고 계속 속속 이것도 뭐 찍어내듯이 만들고 있어요. 많은 숫자를 만들고 있는데 2018년 초에 이제 관심을 끄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서해를 담당하고 있는 북해함대에 이거의 17번째 지안카이 2급 이 호위함이 실전 배치가 돼서 우리 이제 관심을 끌었는데 무장과 이제 장비들을 보면 우선 레이더의 경우는 382형 이상배열 레이더를 탑재를 하고 있어서 260km의 100개 표적을 동시에 탐지를 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345, 345형 초소평형 오버 더 호라이즌 OTH 레이더라고 그러는데 이런 다목적 레이더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평선 너머에 이제 적 목표물도 탐지를 할 수가 있고 사격 통제 레이더인 MR90 레이더하고 HQ-16이라는 대공 미사일이 있는데 이게 사거리가 한 40km 됩니다. 이거를 결합을 시키면 최대 6개 정도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진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대한 미사일도 있어요. 우리도 뭐 해성 미사일이 있지만 YG-83이라는 대한 미사일인데 이거는 해성보다 약간 깁니다. 해성이 한 150km 되는데 이거는 180km 정도 되는 좀 더 긴 이런 사거리를 갖고 있고 76mm 한 포에 YU7 어뢰 등으로 무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17번째 함정이 북해함대에 배치됐다고 그랬는데 이 함정부터는 이 근접 방공 시스템 그러니까 기관포로 날아오는 대한미사일 등을 요격하는 이 근접 방공 시스템 CIWS도 이 1130형 신형 CIWS를 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소나도 206형에서 311형 액티브 및 패시브 능동 및 수동 소나로 이제 교체가 돼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일본 쪽 상황은 어떻죠? 일본은 이제 다카나미급 호위함을 꼽을 수가 있는데 2003년에 처음 취역한 이제 최신형 범용 호위함이죠. 얘는 커 보이는데요, 딱 봐도. 이 초음속 대한 미사일에 대비해서 이제 새로 건조된 호위함이고 무라사메급 기존의 무라사메급의 개량 한 3세대 호위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유는 5척을 보유하고 있고요. 길이 151m, 너비 17.4m, 최고 속력 30노트, 시속 55.5km. 그리고 미국의 이제 블랙호크 UH-60 그를 기반으로 독자 생산한 SH-60K 초기 헬기 한 대를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승조원은 176명이고
항속거리는 8,344km. 근데 이제 다카나미급 호위함에는 OPS-24B 일면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해상 에이사 레이더다. 이런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레이더고 최대 탐지 거리는 200km, 그리고 60개 목표를 동시에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K41 이제 VLS의 사정거리 50km 이상인 ESSM 대공 미사일하고 RUM-139 대잠 미사일이 장착돼 있고 또 사거리 150km인 90식 대함 미사일, 68식 어뢰, 102mm 함포, 팔랑스 2기 등으로 공격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죠. 예. 근데 뭐 길이나 뭐 배수량 이런 거 이 사이즈만 놓고 본다면 확실히 그 우리 경남보다는 뭐 중국이나 일본에 지금 비교되고 있는 이 함정들이 더 큰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가상 시뮬레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어떤 교전의 시뮬레이션, 가상 상황입니다. 돌려보면은 어떻게 좀 뭐 그림이 나오나요? 그런 해전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면 함정 단독으로 1대1로 붙을 경우는 나와 뭐 이런 거 아니죠? 거의 맞죠. 없죠. 그러니까 여러 척의 함정들이 거기에는 뭐 구축함 네. 등등까지 포함해서 어떤 그 잠수함까지 포함해서 이제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많고 거기 공군력까지 또 가세될 경우도 그쵸,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1대1로만 굳이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그 대구급 우리 경남함이 그다지 유리하다, 뭐 보기는 어려운 어떻게 보면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요? 우선 그 우리가 이제 무장을 비교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때리는 거, 공격 능력, 그 다음에 방어 능력이 있겠죠. 네. 근데 우선은 이 공격 능력을 한번 보자고요. 적 함정이니까 대함 미사일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럼 대함 미사일은 우리는 해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거리가 한 150km 돼요. 그리고 일본은 이제 90식 대함 미사일인데 그것도 한 150km 됩니다. 중국계 좀 길죠, 좀 더. YJ-83이 180km니까 약간 기니까 소위 리치가 좀 더 기니까 이제 그것만 보면 중국계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방어 능력 관련해서 보면 해궁을 우리가 이제 그 갖추고 있는데 이거는 최대 사거리가 한 20km 됩니다. 그다지 길지가 않아요. 중국의 경우는 이제 HQ-16 대공 미사일인데 이게 최대 사거리가 한 4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2배 정도 되는 거죠. 네. 일본의 다카나미는 ESSM이라는 미국제 함대공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이건 좀 더 깁니다. 50km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사거리만 보면 우리께 좀 제일 짧은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게요. 예. 네. 우리가 뭐 절대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해군 미사일이 이게 뚫리면 물론 이제 근접 방공 시스템이 있어요. 펠링스라고 20mm 발칸포로 대함 미사일 유격하는 게 있는데 이런 근접 방공 시스템은 우리뿐 아니고 일본이나 중국도 다 갖추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구경이 큰 30mm 기관포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이제 우리 비슷한 펠링스 시스템을 이제 갖추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만약에 그런 미사일들을 활용한 교전이 벌어진다면 좀 경남에 불리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배치 2, 뭐 3, 4까지 계속 이제 발전하겠습니다만 좀 뭐 기대했던 답변은 좀 아쉽게 아니긴 합니다. 예. 별 볼 일 없다 이런 예.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아, 저도 그런 말씀 절대 안 드려요.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 예.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우리 해군이 보유했던 초기함이나 호위함은 아예 대공 능력이 없었습니다. 대공 방어 능력이 뭐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해전을 치를 수가 없는 거죠. 배치 2 이전에는. 근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중국과 일본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좀 더디다는 게 이제 약간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같은 우리 주변국들은 이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실전 배치를 또 목전에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해공 대공 미사일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게 이렇게 개량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속도를 따라잡는 부분이 약간 있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역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배치 4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계속적인 발전의 이제 상황이 놓여 있는 거죠. 네. 2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뭐 3도 역시 좀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소리도 또 확실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예. 함형은 이제 배치 2하고 비슷한데 길이가 우선 7m 정도 늘어나서 좀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수량도 당연히 기준 배수량이 3,500톤, 만재 배수량은 4,000톤을 넘는. 그러니까 거의 뭐 구축함 수준의 그런 이제 배수량을 자랑을 하고 있고, 이 가장 큰 차이점은 통합 마스트가 설치가 되는데
이 통합 마스트는 레이더라든지 뭐 각종 감시 장비 이런 게 한 군데 우리가 있죠 뭐 올인원이라고 그러면 예. 한 군데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우선은 S밴드 대역의 다기능 레이더 이게 이제 A사 레이더입니다. 적외선 추적 장비도 사계면에 이렇게 고정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레이더라든지 아니면 눈으로 보는 이런 감시 장비들도 역시 이 통합 마스터에서 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지스함도 갖고 있지만 이지스함이 스파이원 레이더는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인데 배치 3에 장착되는 거는 능동형 A사 레이더고요. 그래서 사실 배치 3는 소위 그 한국형 미니 이지스 호위함 뭐입니다만 그 디테일하네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원쌤이 배치 1부터 배치 4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총 26척인데 어떻게 되냐면 배치 1이 6척, 배치 2가 8척, 예. 배치 3 6척, 배치 4 6척. 그렇게 해서 총 26척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제가 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해군 쪽에 직접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공개도 되는 내용입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해군뿐만 아니라 원래 해군이 바다에서 맞서야 될 상대가 주변국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뭐 해적과 싸우라는 얘기인가? 주변국 말고도 또 싸워야 될 그런 적이 있다. 해군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본방 자세에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을 아십니까? 엽기적인 그녀의 배우 전지현 씨가 인어로 변신한 작품이었죠. 이는 조선시대 야담집인 어우야담에 나오는 인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바다를 둘러싼 전설이나 미스테리한 일화는 과거부터 오늘까지 꾸준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지의 공간 바다가 우리의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든 전설 속 생명체가 전지현 씨가 연기한 인어처럼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으니 문어도 닮고 오징어도 닮은 녀석의 정체는 거대 바다의 괴물 크라켄. 전설, 아니 괴담에 가까운 이 생명체가 20세기에 관측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자, 과연 크라켄이 정말 존재할지 아니면 상상 속 괴수일지 함께 보시죠. 크라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해안에 살았다고 전해지는 신화 속 거대 바다 괴물인데요. 만화, 영화 등을 통해 한 번쯤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거대한 몸집, 바다 밑바닥에서 빠르게 솟구쳐 올라 적들을 단숨에 집어삼키는 녀석으로 묘사됩니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속에서도 존재감 제대로 뽐내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떴다 하면 해적선은 물론 순조롭게 항해하는 선박들을 촉수로 공격해 침몰시키니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 이런 강인하고 파괴적인 크라켄의 이미지에 영감을 받은 걸까요? 미 해군은 자신들의 발라오급 잠수함 제82번에 크라켄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센스 있는 함명 덕에 크라켄과 마주한 함선들은 공지가 빠져라 도망가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잠수함 크라켄도 무서운 마당에 실물 크라켄과 마주친다면 어떨까요? 1978년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호위함이 있었으니 배 이름은 USS 스타이노. 태평양에서 한창 작전을 펼치던 미국 군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항해 중이던 스타이노는 어느 날 정체 모를 무언가와 충돌하게 되죠. 그 무언가는 스타인호를 뒤흔들었고 그 충격을 받은 탓에 수중 탐지 장치인 소나 시스템이 파괴된 건데요. 소나가 대잠 작전의 중요한 거 아시죠? 대잠 작전에 치명타를 입은 스타이노는 결국 샌디에이고로 회항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도착 후 이들은 점검을 하던 중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바로 소나돔의 고무 코킹이 약 8%가량 찢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필시 무언가가 소나돔을 공격했음을 의미했죠. 짐작대로
파손 부위에는 연체 동물의 촉수로 추정되는 날카로운 것들이 박혀 있었는데요. 이 갈고리의 모양새가 흡사 거대 오징어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거대 오징어는 물고기를 사냥할 때 자신의 촉수를 이용하는데요. 한 번 잡은 고기는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수십 개의 강력한 갈고리가 달린 촉수로 사냥감을 제압하죠. 바로 그 촉수의 갈고리가 파손 부위에 박혀 있는 것. 그런데 이상한 점은 촉수의 갈고리가 커도 너무 컸는데요. 이전에 본 적 없는 거대한 사이즈에 선원들은 해양 생물학자를 찾아갔습니다. 해군에게 의뢰를 받은 학자들은 갈고리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얼마 후 결과가 나왔죠. 선원들의 예상대로 두 종류가 맞긴 맞는데 이 정도 갈고리를 촉수에 달고 다니기 위해서는 몸체의 길이가 적어도 45m 이상 되어 있던 건데요. 이 일은 미국 해군 연구소 논문에 바다 생물과 장비 손상의 문제라는 이름으로 실리게 되었고 연구사에 큰 획을 그은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선원들의 생생한 증언과 파손된 부위에서 나온 갈고리 그리고 실제의 갈고리가 해양 생물학자들에 의해 분석되었다는 점에서 세계는 다시 한번 크라켄의 존재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전설 속에서 크라켄은 문어에 가깝게 표현됐지만 사실 문어는 바다 바닥에서 서식하는 생물로 수면 위로는 거의 올라오지 않는데요. 이에 반해 오징어는 해저 300m 이하의 깊은 바닥부터 해수면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죠. 또 거대 오징어들에겐 공격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러시아와 알래스카 사이의 베링 해협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그린피스 잠수정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로부터 크라켄이 수면 위로 올라와 인간을 공격하는 공포의 대상으로 묘사된 점 등을 생각하면 크라켄은 문어가 아닌 오징어에 가까울 수 있고 과거부터 구존된 전설 속 녀석은 사실 초초 거대 오징어일 수 있는 셈. 어떻게 이렇게 큰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싶지만 과거에는 산소 농도의 영향으로 당시 생명체들의 크기가 어마어마했는데요. 메가네우라란 잠자리 형태의 곤충은 조류보다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 백악기 때 살았던 베엘제부포란 개구리는 공룡도 먹어치웠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이전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극소수지만 크라켄이라 부를 수 있는 생명체도 현대에 존재할 수 있는 것. 바다가 지구 표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 그 깊이만 해도 17.7km나 된다고 하니 아직 우리가 모르는 바닷속 세상이 있을 법한데요. 크라켄일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생명체 출현일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인간이 모르는 거대 생명체가 공존하고 있으면 틀림없는 것 같네요. 제가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알고 미스테리한데. 예, 많이 아세요? 예. 초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었으니까 뭐 다큐도 여러 다큐를 봤고요. 예. 입장도 여러 가지 입장을 봤는데 네소 괴물 맞습니까? 근데 네소가 제가 영국에 살았지만 너무 멀어서 못 가봤어요 여기는. 예. 그러니까 그럼 뭐 크라켄은 진짜 있습니까? 그런 크라켄이라는 이름 붙인 그렇지만 사실 그 심해에 뭐 오징어 두 종류 계통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건 사실이고 네. 뭐가 있을지 모르죠. 원체 바다가 크고 깊다 보니까 네. 네소도 그렇습니다. 네소가 깊이가 200m가 넘어요. 뭐 호수라고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이기 때문에 사실 뭐 뭐가 살아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백두산 천지에 진짜 백두산 천지에도 괴물이 있습니까? 천지도 굉장히 큽니다, 사실. 아, 예, 이게 우리는 뭐 이렇게 한라산 백록단 잡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네. 천지가 둘레가 뭐 10km가 넘고 엄청 크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도 깊이도 굉장히 깊고 네. 그래서 이런 큰 호수들에는 사실은 깊은 데 뭐가 살아도 뭐가 있다고 제가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는데 뭐 살만하지 않을까. 예. 예, 그냥 살았으면 재밌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개척해야 될 것이 바로 또 K 방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저희가 또 이 본게임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네. 수출액이 나오면 또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찾았는데 네. 이 배치 2 수출 소식도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 있다면서요. 네, 대구급은 지금 뭐 우리 전력화를 스스로 하기 전에 수출 문의가 쇄도를 해서
태국과 필리핀이 먼저 도입을 했을 정도입니다. 지금 태국은 2018년에 대국급 호위압 기반의 이제 푸미폰 다시 할게요. 아둔 야댓 와 정말 푸미폰 아둔 야댓 태국 발음이 힘들어. 차라리 이 러시아어가 쉽지. 푸미폰 아둔 아댓. 네. 아둔 야댓이네요. 어려운 이름인데요. 이 구축함을 5,200억 원에 도입을 했고요. 방산 계약으로는 이게 태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원변 살려면 상당히 무리해서. 네. 네. 전 국왕인 그 라마 9세의 이름을 딴 이 배인데요. 태국 해군의 이제 기함 역할을 맡을 예정이고요. 또 필리핀도 대국급 기반으로 한 이제 호위함 2척을 2016년에 발주했습니다. 선도함인 호세 리잘함은 이제 지난해 5월에 필리핀 해군에 인도가 됐고요 이미. 이때 이제 마스크 2만 개도 보내고 우리가 방역용 소독제 180통, 손소독제 2,000개, 소독용 티슈 300개도 같이 실어 보냈습니다. 작년 5월이면은 진짜 한참 어려울 때죠. 우리도 많지 않았는데 예, 서로 필요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가는 김에 이제 같이 작년 5월이면 빡셌죠 우리나라도. 빡셌던 때죠 아주. 그리고 이제 이번함인 안토니오 루나함이 최근에 인도가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필리핀이 해군력 증강에 상당히 매진하고 있다면서요? 그 사실 필리핀은 태국보다 사실 경제력이 어떻게 보면 더 여유가 없잖아요. 네. 국방비도 많지 않은 나라인데 말씀하신 우리 그 대국급 2척을 사갔다는 건 사실 진짜 엄청난 눈물겨운 그런 노력이라 볼 수 있는데 2028년을 목표로 해서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표현할 만큼 대규모 해군력 건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배경은 뭐냐? 중국이죠. 네, 중국이 계속 남사군도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 중국과의 갈등 관계, 긴장이 이제 고조되고 그러니까 여기 뭐 남사군도는 물론이고 이 필리핀 영해에서도 중국 해군이나 또는 그 우리를 얘기하면 해경함 같은 것들이 영해를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필리핀 영의 섬들을 오가는 이 필리핀 관공선을 납포한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 필리핀 입장에서는 정말 자유를 위해서 자유력 확보 차원에서 이 해군력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리핀 국방비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 좀 무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러한 이제 함정 증강 노력을 지금 이제 해군력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1,000톤이 넘는 수상함정이 7척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뭐 북한보다는 좀 더 많지만 그 하여튼 필리핀 수상함정이 그만큼 취약을 네. 한 것이고 그래서 이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2척의 아까 말씀하신 그 2척의 함정 대국급 2척을 이미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만 배만 딸랑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 미사일도 있어야 되고 레이더도 있어야 되고 뭐 무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죠. 예. 이게 거의 그런 무장을 제대로 못 갖췄다고 그래요. 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 살 때 제일 기본형만 어떻게 보면 산 거죠. 옵션 거의 안 붙이고. 그렇죠. 뭐 그것도 깡통 옵션 그런 표현을 하는데 네. 필리핀이 현재 가장 보유한 강력한 함정은 아까 말씀하신 뭐 호세리자람 이런 게 아니고 2016년도에 우리 퇴역한 초기함, 충주함이 있는데 이거를 받아와 가지고 이제 콘라도 얍이라는 그 함명으로 이제 새로 이름을 개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유일하게 함대함 미사일이 장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이후에 쓰다가 퇴역한 함정이니까 얼마나 좀 약하겠어요. 사실 작고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무장이 제일 강하다고 하는 판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 미 해안경비에서 30년 동안 쓰다가 넘겨준 경비함 우리를 얘기하면 해경함 같은 것도 이제 거기서 개조를 해가지고 추진 함정처럼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배라고 그러고요. 2차 대전 때 쓰던 그 호위함이 있는데 이거를 미군이 이제 쓰다가 2차 대전이요? 네, 넘겨줬는데 여기다가 이제 기관포를 달아가지고 또 호위함으로 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국급 이 호위함을 필리핀이 2척이나 사간 거는 정말 대단한 그러게 큰 노력이다. 예, 큰 결단인 것 같습니다. 결단이다 할 수 예. 있죠. 계획은 그렇게 세우는데 이거 어떻게 그걸 실행하죠?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이제 해군력 증강 프로젝트를 이제 수립을 한 거고요. 예. 이게 이름이 이제 포스 믹스, 소수의 고성능 전투함과 다수의 소형 고속 전투함을 혼합해서 최대한 효과를 내겠다. 가장 이제
한마디로 가성비를 높이는 그런 이제 구성을 하겠다는 거죠. 하이로 믹스를 하는 거죠. 네, 하이로믹스라는 이제 개념인데 이게 1,000억 페소, 우리 돈으로는 이제 2조 4,500억 원이 되는데 이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냐 하면 이제 6척의 방공 호위함, 그리고 12척의 대잠 초계함, 그리고 12척의 원양 초계함, 그리고 3척의 잠수함, 4척의 전략 수송선을 이제 핵심 전력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40척의 초계정, 그리고 42척의 고속 공격정, 요걸 이제 보조 전력으로 이렇게 쓴다는 계획이고요. 요게 이제 82척이 되잖아요, 합치면은. 예. 이게 다수를 이렇게 구성하는. 이 가운데 이제 원양 초계함하고 이제 전략 수송선은 사실 호주하고 인도네시아가 이제 그 발주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핵심 사업인 방공 호위함하고 초계함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것이다. 예. 우리나라 몫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투입된 현대중공업에서 만들고 2천 뭐 몇 톤짜리 호세리잘, 예, 그걸 써보니까 나는 뭐 마음에 들었나 보죠. 그래 계속 네.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구급이 보면 세계적으로 또 괜찮게 잘 만든 배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고요. 예. 필리핀이 호세리잘급이 이제 2척이 이미 도입이 됐는데 그 플러스 4척. 아까 예. 이제 방공 호위함 6척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4척 추가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호세리잘급을 원한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아까 호세리잘급이 이제 우리가 도입하는 대구급보다 훨씬 비교적 싸게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한 척에 필리핀 1,800억 정도에 도입을 했다는데 싼 게 말씀하신 이제 중요한 옵션들은 빼고 예.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뭐 무장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 이제 수백억 원씩 돈 들여서 이제 옵션을 이제 다는 그런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4척 추가분까지 우리 대구급이 된다면 우리 국내 조선소는 거의 한 1조 원 정도의 특수를 누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만드는 호위함은 이제 옵션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나라별로 차이가 많은데 보통 한 3천억 원대 안팎이라고 그래요. 근데 외국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이 수리기함에 보면 독일의 메코 200 호위함이 있는데 이거의 경우는 한 5,600억 정도. 거의 2배. 2배죠. 네. 네. 이탈리아의 또 프렘이라고 있어요. FREMM이라고 이것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함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무려 8천억 원. 와. 이건 물론 좀 상당히 크고 무장도 많고 그런데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 해군이 차기 호위함 추역에 맞춰서 2020년대 중반까지 이 포항급 초계함을 전부 퇴역을 시킬 계획이거든요. 근데 우리 퇴역시킬 계획이 우리 해군에서는요. 예, 예. 퇴역시킬 계획인데 이 퇴역 예정 함정의 수가 12척이라 야. 정확하게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예. 우연이죠. 통으로 그냥 예. 좋은 조건에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그걸 기대하는 거죠. 예. 서로. 예. 이 포항급이 안 그래도 뭐 우리 남미라든가 아니면은 또 아프리카 같은 저개발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이번에 필리핀이 만약에 이걸 그대로 다 가져가게 되면 예. 여기서도 사실 수천만 달러 규모의 방산 수출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든 함정들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그 바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백수도 현대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실제로 만드는 것도 맞죠. 회사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조선이 세계적으로 조선 강국이죠. 탑클래스잖아요. 예. 세계 정상급이기 때문에 군함도 마찬가지 이제 잘 만들어 왔는데 그 어떻게 보면 시동을 건 게 울산급입니다. 울산함인데 이게 1981년 1월 1일 첫날 맞춰서 네. 이제 실전 배치가 됐는데 이게 1,800톤급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천안함보다는 좀 큰, 예. 초기함보다는 좀 큰 건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언론엔 최초의 한국형 구축함이다 이렇게 소개됐지만 이제 구축함이라고 엄밀하게 표현하기 힘든 거고 이 국산 전투함, 엄밀하게 최초의 국산 전투함이 정확한 표현이고 그래서 이제 이 호위함들은 울산 클래스, 울산급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이때 이게 1,500톤 이상 되는 전투함으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만든 거였고 근데 이 조선 관련도 사실 외국에서 잘 안 주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이제 발전시켜온 이제 그런 건데 당시에 이제 우리 뭐 이쪽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 이런 주변국은 이미 4천 톤짜리 배들을 주력함으로 이제 많이 만들고 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작은 이제 그런 거였지만 작지만 또 우리가 있잖아요. 그 없는 한림에 무장이나 이런 거 꽉꽉 채워넣는 거. 그래서 울산 그 호위함이 그런 면에서 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무장은
많이 했던 편이었습니다. 예. 울산함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해군의 본격적인 전투함 개발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랭킹 따지는 걸 또 우리가 따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이거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해군요, 좀 순위 좀 이렇게 좀 매겨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뭐 중국, 러시아, 일본, 또 예. 미국 심지어 예.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마치 뭐 엄청 약해 보이고 이럴 수 있는데 미국의 뭐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자꾸 방송에서도 했고 세계적으로 7, 8위 정도의 해군력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미, 중, 일, 네 나라 그러니까요. 빼고 그럼 네 몇 나라 없네요? 뭐 그렇죠. 영국 들어가면 영국, 뭐 네. 프랑스, 뭐 독일 네. 이런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 엄청 센 거네요. 굉장히 강한 거고요. 예. 굉장히 충실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주변 국들이 단지 너무 강국이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불과 20년 만에 생각해 보시면 전형적인 연안 해군, 주변에만 왔다 갔다 하는 해군에서 멀리 인도양 아덴만까지 또 작전도 또 그렇죠. 펼쳤잖아요, 우리. 네, 거기까지 함정을 파견해서 임무를 이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한 거니까 이거는 세계 해군사에서 사실 없는 사례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그런 게 굉장히 많지만 네.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차기 호위함이 배치 1부터 4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3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통합 마스터니 뭐니 상당한 첨단 이런 함정으로 거의 구축함, 웬만한 구축함 이상이 그런 전력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북한뿐 아니고 통일을 위해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주변 강국들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뭐 해군력들을 굉장히 또 증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러한 이 함정 배치 3나 배치 4 같은 경우도 이 유사시에 그쪽 그 주변 강국의 해군 함정들에 대해서 뭐 항공모함 포함해서 소위 한 번째를 날릴 수 있는 이런 타격 미사일. 예를 들어 뭐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든 뭐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국산 무기 개발하고 있는데 배치 3, 배치 4에 탑재를 해서 고슴도치 가시 같은 이런 역할 우리가 절대 만만하게 못 보게 우리를 예. 이지스함뿐 아니고 이런 그 호위함에도 그런 점에서 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해군 전력의 다크호스로 등극하고 있는 경남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해군 함정이요. 프라모델 만들기 제일 힘들어요. 뭔가 요란해요 하나하나가. 잘못 치면 다 부러지고. 육해 공군 중에 뭐 좋아하셨습니까? 최고군이라면 육군? 공이 쉽습니다. 날개만 잘 안 떨어지게 잘 붙이면